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해외 친구들이나 외국 미디어에서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는지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관심이 좀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관련 키워드를 미친 듯이 검색하고 있어요. K-파프, K-드라머, K-뷰티, K-푸드, 심지어 K-메더컬 투리즘까지. 대한민국이 이제 단순한 나라 이름을 넘어서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가 됐다는 걸 실감하시나요? 오늘은 바로 이 현상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을 검색하는가?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숫자부터 볼까요? 2025년 현재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옵니다. 코리언 SKINCAR이라는 검색어가 2025년 8월에 검색지수 100을 찍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같은 기간 코리언 뷰티, 프로덕츠나 코리안 패션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한국 화장품을 써볼까?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의 10대 소녀가, 미국 텍사스의 대학생이, 브라질 상파울루의 직장인이 동시에 한국 스킨케어를 검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더 재미있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2025년 8월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제 단순히 한국의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K-드라마 촬영지를 찾아다니는 세트 투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들이 한국을 봐야 할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은 이야기의 무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앉았던 카페, 주인공이 걸었던 골목길, 주인공이 바라봤던 야경.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된 거죠. 그리고 K-푸드도 빼놓을 수 없죠. 2025년 2월 코리아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68만 건의 외국 뉴스 기사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K-파프, K-드라머, K-무비와 함께 K-푸드가 가장 높은 언급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전통 음식은 기본이고요. 이제는 떡볶이, 치킨, 심지어 편의점 음식까지 전 세계 푸드 블로거들이 리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현상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류, 즉 코리안 웨이브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한류의 진화 과정을 세대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처음 한류가 시작됐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겨울연가, 대장금 같은 드라마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죠. 이때는 주로 아시아 내에서의 한류였습니다. 배용준이 일본에서 욘사마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기. 이때만 해도 서구권에서는 한국이 뭘 하는지 크게 관심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과 북한도 구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죠. 바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역대 1위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한국 음악이 서구 주류 미디어에 진출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춤을 췄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말춤을 따라 췄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BTS, 블랙핑크, 엑소, 트와이스 등이 글로벌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K-파프이 더 이상 아시아 음악이 아니라 글로벌 팝 음악의 한 축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더 흥미롭습니다. 2019년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죠.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가 처음으로 오스카 최고상을 받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강타했어요. 첫 주에 1억 1천만 가구가 시청했다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뭘까요? 단순히 재미있는 콘텐츠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깊은 이슈들, 계급 문제, 경쟁 사회, 생존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전 세계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우리는 한류 4.0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악, 드라마, 영화를 넘어서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수출되고 있어요. K-뷰티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 관리 철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0단계 스킨케어 루틴, 에센스와 앰플의 개념, 유리알 피부를 추구하는 미의식. 이 모든 게 하나의 문화로 전파되고 있어요. K-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한국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한국식 식사 문화, 반찬 문화, 공유하는 식사 방식, 발효 음식의 건강 철학까지 함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료 관광까지. 2025년 5월 보도에 따르면 K-파프가 K-드라머의 영향으로 한국이 성형 및 피부 시술의 글로벌 허브가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한국 스타처럼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한국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각자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 특유의 완벽주의입니다. K-파프 아이돌들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거치는지 아시죠? 몇 년씩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노래, 춤, 외국어, 예능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합니다. 그 결과물이 무대 위에서 터지는 거예요. K-드라머 제작진의 완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면을 위해 수십 번 촬영하고 스토리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담고 영상미에 집착하죠. 이런 프로페셔널리즘이 글로벌 관객들을 사로잡는 겁니다. 와, 이 사람들 진짜 진심이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기술과 전통의 균형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IT 강국이면서도 동시에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K-뷰티 제품들은 최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지지만 그 기반에는 한방 성분, 발효기술 같은 전통적인 지혜가 깔려 있어요. K-드라머도 마찬가지입니다. 킹덤을 보면 좀비라는 서구적 장르의 조선시대 배경을 접목시켰죠. 사랑의 불시착은 현대 로맨스의 남북분단이라는 독특한 한국적 상황을 녹여냈고요. 이 퓨전이 신선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너무 전통적이지도 너무 서구적이지도 않은 딱 적절한 균형. 세 번째는 감정 표현의 진정성입니다. 한국 콘텐츠는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울고 싶으면 펑펑 울고, 화나면 소리 지르고, 사랑하면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서구 콘텐츠들이 때로는 쿨함을 유지하려고 감정을 절제하는 것과 대조되죠. 한국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비 맞으면서 울고, 눈 쌓인 거리에서 포옹하고, 공항에서 달려와 가지마 라고 외칩니다. 이게 과장되고 클리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솔직한 감정 표현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특히 감정 표현을 억누르도록 교육받은 서구 사회에서 이런 카타르시스가 큰 호응을 얻는 거죠. 네 번째는 보편적인 주제 선택입니다. 기생충의 계급 갈등, 오징어 게임의 생존 경쟁,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소수자 문제. 이런 주제들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서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들입니다. 한국 크리에이터들은 매우 한국적인 이야기를 만들면서도 그 안에 매우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성공했어요. 이게 바로 마법 같은 조합인 거죠. 다섯 번째는 디지털 시대와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화된 사회 중 하나예요. 1990년대 후반 IMF 위기 이후 인터넷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전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초연결 사회가 됐죠. 이게 콘텐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요. 한국 크리에이터들은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무엇인지, 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SNS에서 어떤 콘텐츠가 먹히는지를 체감적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K-파프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최적화되어 있고, K-드라머는 넷플릭스 빈지워칭의 완벽한 구조로 만들어지고, K-뷰티 브랜드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바이럴되기 좋은 패키징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정확히 무엇을 검색하는지 보면 재미있는 패턴들이 보입니다. 코리언 SKINCARE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히 코리언 뷰티, 프로덕츠나 코리언 패션을 능가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단순히 한국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한국식 피부 관리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서구에서는 보통 클렌저 마이너스 모이스처라이저 2단계 정도로 끝나는 스킨케어를, 한국은
클렌징 마이너스 토너 마이너스 에센스 마이너스 세럼 마이너스 아이크림 마이너스 모이스처라이저 마이너스 선크림까지 세분화했죠. 처음엔 이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해보니 피부가 좋아지니까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K-뷰티의 성분 철학 달팽이 점액, 발효 성분, 센텔라, 아시아티카 이 자연주의와 과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니즈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보도한 세트 투어 현상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를 찾아 스위스를 가고 이태원 클라스 촬영지를 찾아 이태원에 가고 도깨비의 그 메밀밭을 찾아 강원도로 갑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에요. 이건 이야기 속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의 발현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그 세계에 완전히 몰입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곳에 가서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명소 구경에서 스토리 체험으로요. K-푸드 검색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코리안 푸드 같은 포괄적인 검색이었다면 이제는 GOCHUJANG 레시피, How to make 김치, 코리안 프라이드 치컨 니어 미 같은 구체적인 검색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단순히 레시피만 찾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은 어떻게 먹나요? 한국 식탁 문화는 뭔가요? 그 같은 문화적 맥락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 이게 바로 진짜 문화교류의 시작 아닐까요? K-팝 검색 트렌드도 재미있습니다. BTS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뉴진스, 에스파 등 새로운 세대가 계속 등장하면서 검색 키워드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노래만 찾는 게 아니라 댄스 튜토리얼, 리액션 비디오, 가이드 투그룹명 같은 2차 콘텐츠 검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팬들이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 거죠. 직접 춤을 배우고 리액션 영상을 만들고 새로운 팬들을 위한 가이드를 만들고 이런 선순환이 K-팝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인 건 아닙니다. 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는 부작용도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환상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K-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왜 다들 배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라고 실망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반은 농담이지만 반은 진짜예요. 드라마 속 한국은 너무나 완벽하게 그려집니다. 모두가 멋지게 옷을 입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죠. 하지만 실제 한국은 치열한 경쟁 사회고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청년 실업에 고통받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고 한국 드라마 속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큰 실망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문화적 맥락 없이 소비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K-뷰티의 유리알 피부 추구가 서구에서는 단순히 매끈한 피부로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이건 단순한 미적 기준을 넘어 사회적 압박과도 연결되어 있죠. K-팝의 칼군무와 완벽한 외모 뒤에는 연습생들의 극도로 힘든 훈련 과정이 있고 때로는 건강을 해칠 정도의 다이어트 압박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 없이 와 멋있다 만 하면 결국 피상적인 소비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너무 빠른 상업화입니다. 한류가 돈이 된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면서 이제는 진짜 좋은 콘텐츠보다 글로벌 시장에 팔릴 만한 콘텐츠를 만들려는 유혹이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K- 드라마에 굳이 필요 없는데도 영어 대사를 억지로 넣거나 K-팝 곡에서 한국어 비중을 줄이고 영어 비중을 늘리는 식이죠. 물론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건 당연한 전략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적인 것의 진정성이 희석되면 결국 경쟁력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독특한 한국적인 것 때문이니까요. 네 번째는 역설적이게도 한국 내수 시장의 문제입니다.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글로벌 시장만 바라보다 보니 정작 한국 관객들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산이 큰 프로젝트일수록 이거 해외에서 팔릴까? 를 먼저 고민하고 한국 관객의 디테일한 니즈는 뒷전으로 밀리는 거죠. 이건 장기적으로 콘텐츠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열풍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흥미롭게도 AI 기술의 발전이 한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요. 2025년 현재 AI 번역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언어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실시간으로 한국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AI를 활용한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 덕분에 각 나라, 각 문화권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한국 콘텐츠를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AI가 콘텐츠 제작에도 활용되면서 진짜 인간의 창의성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AI가 할 수 없는 영역 진정한 감정, 문화적 뉘앙스, 예측 불가능한 창의성 이 한국 크리에이터들의 진짜 경쟁력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다양성입니다. 지금은 K-팝, K-드라머, K-뷰티가 주류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야 해요. K-WEBTON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죠. 이태원 클라스, 스위트홈, 신의 탑 같은 웹툰이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한류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K-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배틀그라운드는 이미 세계적인 게임이었고 최근에는 다양한 인디 게임들도 주목받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K-리터러처, K-아커텍처, K-디자인 같은 영역도 더 주목받을 겁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요. 중요한 건 K-에브리싱을 만들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세계가 알아서 주목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정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류의 핵심은 한국적인 것의 독특함이에요. 만약 글로벌 시장에 영합하려고 그 독특함을 버린다면 결국 그냥 잘 만든 콘텐츠 중 하나로 전락할 겁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오스카를 받았을 때 할리우드식 영화를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철저하게 한국적인 서울의 반지하와 언덕, 위집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한국 사회의 계급 문제를 다뤘죠. 그런데 그 한국적인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겁니다. 왜냐하면 계급 문제는 보편적이니까요. 로컬 이즈 글로벌이라는 말이 있죠. 가장 로컬한 것이 결국 가장 글로벌한 거예요. 네 번째는 크리에이터들의 복지입니다. K-팝 아이돌들의 과도한 노동, 드라마 제작진의 극단적인 스케줄, 웹툰 작가들의 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해도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개선 노력도 이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진짜 위대한 콘텐츠는 행복하고 존중받는 크리에이터들에게서 나온다는 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방적인 수출이 아니라 쌍방향 교류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콘텐츠를 보내는 것만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실제로 한국 크리에이터들은 이미 이걸 잘하고 있어요. K-팝은 힙합, EDM, 라틴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흡수하고 있고 K-드라마는 서구의 스토리텔링 기법과 한국적 감성을 결합하고 있죠. 이런 오픈마인드, 이런 융합 능력이 한국 콘텐츠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결국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류 현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건 꼭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든 적용될 수 있는 인사이트예요. 첫째, 완벽함보다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한국 콘텐츠가 성공한 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져서예요. 때로는 투박하고, 때로는 과장되고, 때로는 예측 가능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게 비즈니스든 예술이든 공부든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대신 진심을 담으세요.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진정성에 더 반응합니다. 둘째, 자신만의 독특함을 버리지 마세요. 글로벌 시장을 노린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가장 당신다운 것, 가장 로컬한 것이 결국 가장 글로벌한 어필을 가집니다. 한국이 서구를 따라하려 했다면 절대 지금 같은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한국만의 독특한 색깔을 지켰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한 겁니다. 셋째,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한류가 갑자기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십 년의 준비가 있었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류 1.0, 2000년대의 K-팝 시스템 구축, 2010년대의 투자와 실험. 이 모든 과정이 쌓여서 지금의 폭발적인 성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다면 당장 결과가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때가 옵니다. 넷째,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한국이 한류를 글로벌하게 확산시킬 수 있었던 건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전통 산업이나 크리에이터들이 새로운 기술을 위협으로 보지만 사실 기술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섯째, 혼자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K-팝의 성공 뒤에는 작곡가, 안무가, 프로듀서, 비주얼 디렉터, 메이크업 아티스트, 수많은 전문가들의 협업이 있어요. K-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인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려면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존중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자,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 세계가 한국을 검색하는 현상, 그 이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살펴봤어요.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작은 나라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예요. 영토도 작고 자원도 별로 없죠. 하지만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고유함이 경쟁력이라는 것. 세계화 시대에 모두가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각자의 고유한 색깔이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한국이 서구를 따라하지 않고 한국다움을 지켰기에 성공했죠. 문화가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라는 것. 군사력이나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힘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BTS 한 그룹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어떤 정책이나 외교로도 만들기 어려워요. 한류는 단순히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 작지만 진심을 담은 것이 결국 세계를 움직인다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